또 다른 가족의 환생.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50대 교포 남성이 자신의 손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왔습니까? 리딩에서 그 아이는 전생에 이 집안의 선대 조상으로 살았습니다. 손자가 전생에 그분의 증조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조할아버지는 왜 현생에 다시 이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그분에게 증조할아버지가 다시 선생님 집안의 손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자신이 지은 성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미국 교포부는 매년 가문의 제사를 모시는 시제 때마다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침 이번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4살 된 손자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아장아장 걷는 손자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나름 뿌리 교육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산소로 향하던 중 그분은 어린 손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아니? 그러자 아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내가 살던 집에 가지요? 눈앞에 보이는 산소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입니다. 그때 그분은 아이의 엉뚱한 말을 그냥 무심히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내가 집에 돌아온 손자에게 우리 귀염둥이 어디 갔다 왔지? 하고 묻자 아이는 뒷짐을 진 채 마치 으스대는 듯한 몸짓으로 내 집에 다녀왔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는 순간 그분은 문득 낮에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 같은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말하는 집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과 함께 말입니다. 그 산소는 정말 전생에 집안의 조상으로 살았던 그 아이의 육신이 묻힌 장소일까요? 정말 그 교포분의 할아버지 영혼이 손자로 환생한 것일까요? 미국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정신과 의사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전생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때론 즉흥적으로 흘러나오는 어린아이의 말이 환생의 강력한 증거처럼 보인다. 그 이야기를 비약해보면 그 교포분 손자의 말이 얼마든지 전생의 기억 이야기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엉뚱한 말에 놀란 적이 없나요? 아이들은 무심코 자신과의 은밀한 대화, 그리고 문득 자신이 살았던 전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언 스티븐슨 박사와 그의 동료 헤맨드라 베너지는 그런 사례를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많은 유아의 전생 이야기를 수집하고 대조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환생은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너지는 환생에 대해 24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현상을 환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증명 사례가 점점 늘어만 갈 뿐이었습니다. 이언 스티븐슨 박사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레바논의 이마드 엘라와르라는 5살짜리 소녀는 폐결핵으로 죽은 이브라힘 보함지라는 사람으로 살았던 전생을 기억해냈습니다. 소녀는 그에 대해 57가지 진술을 했는데
그중 51가지가 고인의 생애와 정확하게 일치했답니다. 스티븐스는 냉철하고 지적으로 엄격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주도 면밀한 전문가도 결국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환생을 믿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교리와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엄밀한 증거에 입각한 것이다. 어린이의 전생 기억은 곧 이 세상 모든 어린이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모의 유전자 조합체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단지 그들의 무대를 위한 소품에 불과합니다. 리딩을 해보면 사람들은 한 가족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각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희생과 헌신의 생도 있고 미움과 원망의 생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의 가치가 갖는 의미의 평가는 매우 영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어떤 한 생에 대해 단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생 기억의 사례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거나 종종 주변 사람의 삶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4살짜리 어린 소년이 멀리 떨어진 마을로 당장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떼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엔 전생에서 그 소년을 죽인 살인자와 관련 있는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전생에 자신한테 아내가 있었다는 등 자신이 전생에 살던 집안 환경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해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를 둔 가정의 아버지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듣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서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북부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은 아이들을 절대 체벌하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반대였을 수 있고 미래에 또 바뀌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전생과 환생에 대한 믿음이 확실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흔히 아이를 혼내면서 야단은 내가 받지만 상처는 내가 더 받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업의 차원에서 보면 이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물론 부모들이야 전생 후생까지 생각하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깊은 울림을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그 부모가 아이의 자식이었을 수 있고 후생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가 우리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린이를 부모의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찍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복되다며 어린이를 하늘처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2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묘비엔 동심여선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 마음은 신선처럼 티 없이 맑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방정환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광야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어린이를 내 아들놈, 내 딸년하고 자기 물건같이 알지 말고 자기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가 새와 꽃과 같고 앵두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하늘의 소리입니다. 죄 없고 허물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어린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이 하늘나라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택발복은 언제 발현되는가? 고대의 증언과 현대의 증언은 하나같이 죽음과 신생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원래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속하는 동일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변화무쌍하며 무한과 교류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조상이 우리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도 포함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큰일을 앞두고 조상묘를 이장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조상을 명당에 모시면 자손들이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력 대권 후보자의 조상묘 이장일 것입니다. 도대체 조상묘는 그 후손의 흥망성쇠나 기륭화복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죽음과 장묘 문화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남대학교의 이문호 교수님은 우리나라 제야의 풍수학을 제도권 학문으로 끌어올린 분입니다. 그의 학설에 따르면 누구든 자신의 가문이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집안에 거듭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생의 법칙을 과학적인 통계로 설명합니다. 그는 음택, 명당, 후손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10년 동안 전국의 묘자리 15,000기를 찾아다녔습니다. 음택과 명당이 후손의 부와 귀 그리고 손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발벗고 전국을 누빈 것입니다. 후손이 많은 묘소와 적은 묘소, 후손이 재버린 묘소, 조선시대 대제학의 후손을 둔 묘소, 재벌이 된 기업인의 선대 묘소 등을 찾아 그 지질 구조를 탐사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통계는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상 묘소가 혈에 위치한 명당일 때 대부분 후손이 번성하고 부자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중에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후손 번성과 관계가 깊은 것은 부모 묘소가 아닌 증조부모 묘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음택 발복의 시기는 묘소의 3대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1대와 2대가 아닌 3대에서 음택 발복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맷자리의 영향이 왜 하필 증손주대에 나타나는지, 조상의 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후손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주는지는 규명하지 못했지만 3대 음택 발복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딩으로 살펴본 3대 발복의 이유는 지극히 영적인 사실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윤회 환생이 지닌 영적 의미로 보면 3, 4대가 바로 과거생에 살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자신이 과거생에서 선행의 공덕을 쌓았다면 이에 대한 보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마찬가지 이유로 이에 대한 결자해지 차원에서 영혼이 다시 돌아와 그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3대 발복의 원칙은 지극히 영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님은 전생에 조선시대 대제학 벼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학 시절 그는 성품이 소심하고 후학에게 자신이 닦은 학문을 베푸는데 인색했습니다. 제가 리딩을 통해 그 교수님에게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닦은 학문이 아까워 제자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지식은 화려한 장신구처럼 몸에 걸치거나 자신만의 것이라 생각하고 몰래 숨겨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을 향한 내적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식은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죄가 되고 교만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리딩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야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고 자신의 영성을 완성시키는 지름길을 뚫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식은 그저 책장에 꽂혀 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은 종이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종이에 담긴 영적인 지식을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을 살아있는 에너지로 만들어 많은 사람의 올바른 삶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대제학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쇠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은 대제학 시절 늘 반듯하고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했다. 결국 본인은 독야청청했지만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지 못한 탓에 후손이 망한 것이다. 그분은 증조부의 영적인 배려로 대제학이 됐지만 정작 그 자신의 이기심과 몰인정으로 후손들은 쇠락을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문호 교수는 자신의 말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싱거운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도출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례 문화는 점점 매장 쪽에서 화장 쪽으로 바뀌는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조상 무덤의 기운으로 인한 음택 발복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조 이방원과 아베 신조의 전생. 제가 전생 리딩으로 살펴본 조상과 후손의 윤회 환생의 인연 또한 이문호 교수의 분석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의 3, 4대 조상이 현재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나무의 성장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줄기나 잎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열매 속의 씨앗은 환생을 위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리딩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의 전생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자신의 후손인 단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단종은 영월에서 젊은 나이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죠. 자신이 지은 살생의 인과를 결자 해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가르침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전생도 우연치 않습니다. 그는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의 불령체로 태어나 외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는 진주만 공격을 감행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 대신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엔 A급 전범 용의자로 구속되었으나 1948년 메가더 사령부는 그를 기소하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기에 총리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1954년 아베가 태어났을 때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는 58세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생존했던 불령체의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지금도 전범들을 신사의 신으로 모시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죄했다고 말합니다. 무척이나 이중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위선의 나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다큐 영화 주전장을 제작 발표한 일본계 미국 감독 미키 데자키는 그 영화에서 아베 신조 정권의 기만적인 역사 왜곡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일본은 전범 출신 총리 기시노부스케의 망령이 그의 외손자로 되살아나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고유한 파동. 전생 리딩을 할 때 당사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오감을 통하지 않고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진에는 그 사람의 생사와 관계없이 저마다 고유한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진동 에너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극히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생을 살았던 흔적의 정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상념체라고 부릅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 렌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사물을 관찰하는데 눈의 무의식적 깜빡임을 통해 신체의 순환 작용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강렬한 장면을 만나게 되면 순간 특별한 진동을 가진 파동체로 인식해 그 정보가 뇌 속 깊숙한 공간에 있는 어떤 특별한 뇌엽에 저장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무의식에 저장된 자신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보통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극단적 생명의 위험을 느끼거나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종종 일어납니다. 찰나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말입니다. 자기 전생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날로그 카메라의 뒤쪽을 열어 자동으로 필름을 되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는 살아생전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너편 군용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내 차로 돌진해 왔다. 그 순간 어릴 적 모든 일이 차르르 고속 필름으로 눈앞으로 지나갔다. 그 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어느 고산 등반가도 실족해 높은 암벽에서 떨어질 때 똑같은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평생을 살아온 장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의 응집체를 어떤 영적 공간에서 공명하게 되면 그 속에 입력되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티베트 사람들이나 라오스 소수 민족인 코족은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습니다. 특히 영혼의 방어력이 약한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진 찍히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사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쩌면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인식보다 감각적으로 더욱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사람의 의식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육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고유한 파동체 의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하위 자아와 연결된 육체의 화학적 분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위 자아와 이어진 고유한 의식의 파동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전생 리딩을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 속 눈이나 영정 사진 속 눈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동을 읽어내는 이치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리딩도 가능하고 사진 속 영혼이 전하고 싶은 영적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홍채 연구가들은 사람의 홍채를 통해 질병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홍채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고 3차 신경의 분지를 이루는 구조적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딩에서도 이러한 홍채가 사람의 카르마적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